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3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다. 방백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있는 방백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다 완벽하게 사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르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었다, 교회가 있다 라는 것은 부족하고 참 이래 누가 완전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하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 부족하다, 또 한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전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족하다, 요것과 꼭 겨냥하기 위해서요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들이 남긴 그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남긴 자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걸어가는 그릇 속에 하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쫓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하나의 교회의 어떤 그 걸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왜? 이스라엘은 왜? 교회는 왜? 모든 인류, 모든 개인,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그 걸음을 걷도록 또 걸을 수 있으니까 걷자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의 내용, 왜 기록이 되었고, 왜 이것이 성경으로 남겨졌고, 이건 쉬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나는 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는 목사가 되고 또 이런 내용을 갖고 듣는 사람이 되느냐. 앞에 있었던 기록되어졌을 적에 성경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절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성경을 안 읽고 있고 성경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 관계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다 관계 있고 바로 그 사람이 밖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제도라든 직무를, 요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해라. 이스라엘이 바르게 해라. 교회가 바르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삶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듣는 내가 바로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 자세가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라는 말이 횡행해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돈 거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면은 돈 거래에 대한 바른 자세, 돈 거래 시대, 상거래 시대에 대응하는 바른 몸가짐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하라고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돈거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거래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접근하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일반인들이 즉 성경 밖이나 교회 역사, 교회가 걸어온 걸음,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걸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걸음 행적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현재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환경 자체가 돈거래인데 이 돈거래를 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그런 것도 교회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불러준 요 내용에 농경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 한 2000년간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자체, 그러니까 지금부터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시점이 농경시대 정점으로 보고 양가로 1000년씩. 그래서 구약시대로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데서 아마 다윗 시대에서부터 농경시대에서 아마 시작되어지는 그 농경기구라든지 막 이런 게 발달되어 가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농사문화 일으킨 거, 여기서 농사문화 일으키는 거, 그런 것을 서로 간에 이제 그건 하나의 큰 어떤 농사문화가 있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 그게 하나의 비밀 무기예요. 곡식을 저장하고 곡식을 유통시키고 곡식을 기를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무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기.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에 큰 공장 짓고 이거 수출하고 하는 거 똑같이 농사 짓고 농사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무기였다. 그것이 성경에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형태와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이 산악지대로 불려지는 그곳에 이제 군락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이 다윗 시대예요.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는데 알고 보면은 농경 문화에 대한 이 농경 문화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대로 목축이다, 목축업이거든. 근데 농경 문화에 대한 동경이요. 그 농경 문화가 항상 먹을 거리가 나오니까 그게 항상 밀리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 물고기, 그 다음에 평야지대에서 나오는 농산물, 산악지대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다윗 시대에 늘 그것이요. 갈등이요, 갈등. 국가라고 하는 경제를 볼 적에는 이 농경 문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자기들은 정착지로 가지고 있는데 정착지 가는 그 연대가 너무 짧아가지고 어떻게 그 농사 짓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자기들한테 토대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농사 짓는 내용이 없잖아요. 양을 어떻게 해라, 양을 뭐 해라, 그 목축에 대하고 제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발달하는데 농경 문화는 발달이 안 되거든. 성경에 그래 돼 있는. 그런 게 갈등이 있다니. 그때부터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1096년까지를 할 수 있는 그 2000년간 자체의 그 정점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시대적으로 대략적인 어떤 구분을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게 다윗 시대부터 된 건 아니잖아요. 또 돈거래라 하는 것 자체가 1096년에 있어서 십자군 전쟁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농경시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간, 그리고 지금 현재 동거래 시대라고 하는 지금 현재 2012년, 2015년에 하는 이런 의미, 농경시대에서 돈거래, 상거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내용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은,
사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일본이 배상하느냐, 이제 이 문제, 그 다음에 한국하고 거의 한 24년 만에 이제는 타결됐다.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해가지고 합의를 본 거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로 넘어왔어요.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거라서 정부가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이제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또 토론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곰곰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상거래라고 하는 시대의 의미는 뭐냐? 농경문화라고 하는 시대의 차이하고 어떤 걸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그래서 군 위안부 사태,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의 아주 꽃다운, 참 젊은 애죠. 13살, 최하 나이가 13살에 가던데, 끌려간 위안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생존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3살 때 간 사람도 있고, 16살 이래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일본 군에, 위안부로, 완전히 성놀이계로 이제는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는 그때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한 대로 아무런 저항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이제는 상승이 되었고, 일본하고 이것이 해결 안 된 문제다. 일본은 해결된 거다. 옛날에 1960년대에 한일 외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그때에 해결된 문제다. 그때 다 포함된 게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부터 그거 해결된 거 아니다. 국가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처리해라. 국가에서 처리해라 하고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다 요구를 한 거니. 그게 24년이고, 한일 정상 외교는 국교 정상화는 196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훨씬 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로 일본은 빙봉 하다가 한국이 안 된다. 문제를 삼은 것이 한 24년 전 해가지고 24년 동안 이걸 밀고 땡기고 하다가 역사 왜곡이니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다가 일본에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경시대는 답이 없는 거예요. 농경시대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구할 줄도 몰랐던 거지. 벌써 2000년 전에 만약에 군 위안부 나갔다. 그거 갖고 문제 삼을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 그 문제로 받아들일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시대로 넘어서 상거래 시대로 왔다 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내용에서 이 대화가 문제가 된다. 다시 이건 문제로 삼는다 할 때는 왜 그럼 문제로 삼는다 하고 하겠어요? 배상 문제. 돈으로 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배상이 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는 혜택이 가고 또 우리 역사에 어떤 분명한 어떤 흔적을 남길 만한 그들이 돈으로 배상을 하면은 그걸 갖고 우리나라에 뭔가는 뜻있는 표식을 남겨서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보낸 과거의 흔적을, 역사를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남기는데 과거 같으면은 그냥 요구도 안 했지만 농경시대는 그걸 요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상거래 시대는 요구한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요구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대응되는, 그들이
우리들이 참 역사의 뒤안길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 그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다시 다르게 어떤 방법이 역사적인 흔적으로 남긴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체가 가능한데 그 가능성에 상대가 대응, 배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상되어진다 할 때 그것은 물질인데 그 뭐냐? 돈이라는 게 돈. 즉 돈으로 배상이 가능하니까 지금 그 문제가 거론이 됐다가 타결됐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거래 시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적용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거래 시대하고 농경 시대하고 분명히 차별되어지는 어떤 국가 간의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간의 형태라고 할 때에 농경 시대는 이런 국가 간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도 되었을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시대라고 하는 이 구분을 2000년간에서 지금 현재 동거래 시대,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통용어가 되어 가는데 이 통용어에서의 어떤 그 단위, 돈이면 돈, 상거래면 상거래 할 때 그 단위, 그 구역, 돈은 도대체 어디로 겨냥을 해서 돈이라 하느냐, 무엇을 해서 상거래를 하느냐 할 때 그 최소한 단위가 있어요. 환경이 있다니까. 그 사용되어지는 환경. 그게 국가예요, 국가. 국가 단위라고 하는 그 국가 단위 안에서 옛날에는 국경이 있어가지고 국경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국가, 국민들이 거기서 국민들이 그 참석해서 수배하면은 그게 국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거래 시대하고 농경 시대하고 좀 달라지는 이런 요소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이 통용되어지는 돈 자체가 통용되는 범위, 이게 지금은 국경이에요. 대한민국의 환율, 중국의 위에나, 일본의 엔화 하는 것은 그 국가가 통용되면서 그 화폐 단위를 조절하고 그 통화량을 조절하고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데 적용을 받고 있는 그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단순하게 일본, 중국, 한국, 위에 북한도 있지만 이런 나라가 네 나라 정도에서 지금 현재 이 통화량의 어떤 그 구분이 나오지만요. 이런 통화량 자체의 구분을 없애면서 국가 단위가 존재되는 것이 그게 EU-연합이에요. EU-연합. 유럽연합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돈, 이름이 뭐예요? EU 회원국이 쓰고 있는 그 화폐의 단위가 그게 뭐라고 부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인데 이 달러가 지금 전 세계에 다 유통이 되는 거는 그 화폐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도 우리나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미국의 달러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달러 때문에 미국이 경제대국이라 하고 세계의 경찰 국가라 하고 이런 호칭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입니까? 농경시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요소, 농경시대를 이야기하고 상거래 시대, 동거래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요 시점에 지금 2012년 요 중심이 있다. 동거래 시대의 중심에 2012년 이 중심에 가장 지금 피크치에 우리가 있다 볼 때 농경시대가 앞에 있었다. 그럼 요런 단위로 볼 때 농경시대 이전에 농경시대는 땅,
땅이라고 한다는 것은 같은 우리가 화폐 가치로 우리가 볼 때는 화폐는 하나의 유동이 되죠, 유동. 응? 지금의 내끼 됐다가 다음에는 언제 내가 안 되고 내가 써버리면 내끼 안 되니까 없어지는데, 이런 어떤 가치, 어떤 재물이라 하는 것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걸 두고 있을 때 돈은 내한테 있는 것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유동성이 있다 보면은 농경시대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에게 고유하게 계속해서 아들에게 또 자손에게 대대로 넘어가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진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표현하지는 이런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어떤 그 중심을 두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하고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물 자체가 유동적일 때 가지는 그 사고방식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가요, 바뀌는 거예요. 단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었다. 그건 똑같다. 나머지 상황은 다 똑같다는 게 아니고, 재물이 바뀌면서 화폐로 바뀌고 앞에 땅에 있던 것이 화폐로 바뀌고 하는 것에서 사람 살아가는 이 생활의 리듬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요,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위안부 이야기했지만은 농경시대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한 주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합의됐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도 말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더 말 안 하는 거로 서로 간에 불가역적 하면서 뭐 이렇게 딱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상거래 시대가 끝이 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시대가 끝이 완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농경시대와 상거래시대라고 두 가지 시대 4000년을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요소를 두고 있을 적에 앞으로 분명히 바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거래 시대에 상거래 시대에 있지만은 농산물 시대, 농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어떤 자세, 이런 시대에 왜 다른 게 변하겠나 하고 왔는데 지금 분명히 상거래 시대를 만나서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은 앞으로도 바뀔 것이다.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거꾸로 농경 시대 이전에 땅 외에 다른 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좀 봐둬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인류사 전체와 과거에 있었던 인류사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한 해의 인류사의 의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 여기에서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정치. 근데 이거 자체를 안 잡고 분명히 방향 자체는 있는데 그 기본에 아주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방향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에 보이는 이 방향을 안 잡고 딴 방향을 잡고 가면은 그건 유행이지, 유행. 그건 바른 방향으로는 될 수 있죠. 유행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는 될 수 없어요. 정치.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상거래 한다고 큰 회사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리는 만무할 거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므로 상거래 시대에 무조건 돈 많으면은 참 기업이 무조건 뭐 참 매출이 높고 자산이 높은 기업이면 뭐 참
최고의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에도 그 사람 밑에 참 정치하는 사람 밑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에도 바르게 인도하느냐, 바른 것을 늘 알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사람만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참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런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방향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 처신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입장이 있을 거고 경제하는 사람이 입장이 있을 것인데, 최소한도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어떤 방향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맞추느냐, 경제하는 사람들이 맞추느냐, 이런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잘못 간다고 가는데 불가능시 볼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반응을 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국가 단위의 사람들이, 안 그러면 인류 전체의 단위의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어떤 방향 자체에 대해서 방향이 옳다 안 옳다 이런 방향타를 하는데는요, 결국 개인이에요, 개인. 사람만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결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인류 전체가 과거의 역사, 지금의 역사, 앞으로의 역사, 이 역사 세점을 딱딱해서 분명한 길에 인류가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 내 한 사람이 그럼 거기서 비껴나갈 수는 없는 거고, 알면 좀 대응을 하겠지만 모르면 막 휩쓸려 가는데, 아는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좀 지난 시간에 1996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자꾸 이제 이야기가 좀 살이 좀 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1096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요. 십자군 전쟁이 200년이에요. 2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때 유통이 안 되었다면, 돈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물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건이 돈이라고 하는 구성 속에서 보장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지금 거기서 아주 확실하게 어떤 보장된다고 할까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기능이, 교황이 통치하는 시대에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 되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의 보장이 교황이 다 서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있던 시대에 두 가지를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많이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교황과 관계돼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유통이라는 것은, 일단 그 앞에 돈이라는 유통이 생긴 것에 대한 거는 뒷전이 나왔고, 1096년의 전쟁이라는 과정에서 돈이 유통이 되면서 돈으로 가지고 다른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전쟁 물자로 이거 바꿔가는, 환원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 돈의 어떤 장치, 그거를 인정해주는 근위, 그것 자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지폐 하나 찍었는데, 지폐 하나 있는데, 이 지폐를 갖고 물건을 산다. 도대체 지폐 속에 있는 그 물건의 가치, 누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 단위에 있는 화폐 단위에 대한 기준, 미국의 달러의 기준, 이런 요소에는요, 그 국가가 부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걸 보증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권, 이래 나오잖아요. 한국은행장, 이라고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은 또 일본, 거기에 이름으로 나오고,
또 뭐 위에나대로 다 그 집회해 보면 거기에서 누가 이걸 발행을 했으며 이걸 어느 나라가 이걸 보장하고 있다 하는 거 표시가 딱 돼 있는데, 돈이 유통이 될 때에 그때에 그 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 그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고 그 들어간 물자니까 교황이 그게 다 나름대로에다가 뭐 돈 자체를 다 대준 건 아니고 그 돈에 쓰는 거기에 쓰는 돈에 대한 것을 교황이 일일이 나름대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근이 물자를 사용하는데 그 들어가는 돈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을요 교황이 뒤에서 보증을 해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돈의 이 유통이 상거래 유통에 있는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졌느냐, 그 1916년에 이 사건이 그만큼 그 영향을 미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때에 1916년에 이르러서 교황의 이런 물자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이런 요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즉 물건에 대한 담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집을 담보하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잖아요. 마찬가지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 비용을 돈으로, 그땐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는 못하고 어떤 누구든지 집이면 집, 개인이면 개인, 어떤 이걸 전쟁 물자 공급하는데 써달라고 하고 이래 기탁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교황청에, 교회에,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어떤 교황에 직접으로 하고 전화 쓰고 편지 쓰고 복사본 보내 그런 게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소속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십자군 전쟁하는데 물자로 쓰는데 헌물로 내겠다. 그러면 물건은 집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고 전쟁 물자로 바꾸는 데는 다른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변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변환이. 그럴 때 집은 담보로, 집은 잡고 물건 자체는 교황 명의로 잡고 교황청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잡아놨고, 그러면은 교회가 대신 거기에 적당한 돈으로, 비용으로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 매겨졌든 안 매겨졌든 간에 어쨌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재산들이, 부동산들이, 땅들이 교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황청 밑으로. 누구든지 그 정도는요, 돈이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이 의미로 보면요, 의미로 받아만 들으면 이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천주교가 각 지역적마다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비식민지국 같은 데서는 식민지란다 선교지, 비선교지에서 그런 것은 십자군 전쟁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은 적어도 전 세계에 이 천주교가 각 지역마다 있으면서 각 나라 각 곳에 있으면서 재산 관계를 전제를 볼 때는요, 천주교 밑으로 들어간 재산은 그 국가 재산이 안 돼요. 전부 다 교황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교황청으로. 누구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한 내용이 어디서 그랬느냐? 바로 1916년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돈으로 환산해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뭔가 다르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처리되어 있어요. 개인이 참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교회 하는데 내가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바쳐나면은 그 돈을 접수를
교황청에서 받아갖고 물건은 받아갖고 돈 지불하는 내용은 다르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교황청으로 다 들어가 있다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런 유럽의 각 곳에서 1916년 이후로 있었던 그 교황청 밑으로 되어 있는 이 재산에 대한 이 내용을 공산주의, 1765년 산업혁명 이후로 공산주의에 대한 이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발달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레닌으로 통해서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1904년에 1차 되고 1907년에 되면 2차가 되는데 1910몇 년인가 7년인가 이런 2차가 되는데 2차 되면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이제는 공산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에 1차 대전이 이제 그 뒤로 생기는데 1차 대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교황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천주교 재산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에 있는 교회 재산을 공산주의에 의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몰수해버려요. 국가가 다 받아들여버려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교회 재산이 그리 많으냐, 러시아에. 러시아의 교회 재산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 이탈리아하고 러시아하고 완전히 별개인데. 근데 교회 재산이라 가지고 교회 재산을 보니까 그 교회 재산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가 안 되겠거든. 그만큼 러시아는요, 당시에 교황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 교회 그 이름으로 그 히랍 정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히랍 정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직접적으로 로마 교황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는 안 돼 있지만 러시아는 히랍 정교회하고 히랍 정교회 전체가 이제 로마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교황이 이제는 러시아 정부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러시아, 프랑스, 영국 여기서 세 나라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세 나라 3국이 동맹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도 그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또 2차 세계대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거. 나중에 가보면은. 라테란 회라든지 나치스 협약이라든지 이 교황하고 맺어왔던 그 협약 자체가 이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공산에 관계되었고 교회 재산에 대한 이 내용이에요. 보호하려고. 나치스 협약 같은 것도 나치스하고 교황이 독일의 정치에 대해서 교황이 관여 안 한다. 그렇게 언약하는 것과 독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해도 교황은 교회 재산에 손대는 것 외에는 교회는 일체 연금 안 한다. 이래 되어가고 협약되어진 그 나치스 협약 그 끝에 나오는 게 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1939년. 교황하고 얽혀 있어요. 그게 다 1096년 사건에 연속되어지는 지금이라. 여전히 그 내용은요, 전 세계 지금 현재적으로 전 세계 금융권을 가지고 EU-연합, 아메리카,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은요,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1096년 사건 이후로 관계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각 곳에 피선교지에서 나오는 그 전체 재산, 알아봐요. 성당, 어지간한 성당, 오래된 성당은요, 그 국가가 손 못 대요. 우리나라. 그렇게 정치를 해놨다니까. 그리고 알짜배기, 뭔가 개발한다. 개발하기 전에 벌써 국가의 어떤 정부에서 거기에 성당을 먼저 세워놨고, 가장 요지에 성당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개발이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냅시다. 시간이 너무 많네.